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관습이 법으로 성격 또는 성인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실인 관습입니다. 나중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다시 구별해 드릴 겁니다만은 간단한 구별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관습은 사실인 관습입니다. 이 관습이 사회 구성원들,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이런 우리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 관습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국민들의 법적인 확신, 이 관습이 법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확신을 얻으면 법원이 판례로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판례가 또는 법원이 관습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 이게 관습법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관습이 법이 된 것입니다. 이게 관습법입니다. 자, 관습법은 사회생활 규범 중에서 법적 확신 내지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의를 적고요. 자, 관습법이 민법의 법원이 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앞 시간에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습법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법적인 확신을 얻어서 우리 사회에 이제 관습법이 적용이 되다가 이게 만약에 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관습법이 성문법에 저촉되거나 법 질서에 위반되게 되면 이제는 관습법으로 효력을 가질 수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관습이 관습법으로 인정이 된 후에 그 관습법이 성문법에 저촉되거나 성문법 법 질서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습법이 성문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면 이제는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문법과 불문의 관습법은 성문법 우선입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습법은 성문의 법에, 법 질서에 또는 헌법이나 민법적 질서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관습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그리고 법료기지권, 그리고 간단하게 법정지상권, 법료기지권은 제가 소개할 겁니다. 물권법에 가면 배우지만, 그리고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명인방법이 뭐냐, 이건 물권법에 가면 여러분 사과밭에 가면 과수원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울타리를 쳐놓죠. 그 울타리가 그 사과밭 주인이 내 권리가 내 소유권이 이 울타리 쳐놓은 그 범위에서 소유권이 미치죠. 그 관습법으로 인정된 명인방법, 울타리가 소유권을 나타내는 하나의 공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산의 양도담보라는 것은 여러분 돈을 빌릴 때 누구로부터 돈 100만 원을 빌리죠. 돈 100만 원 빌리면서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 내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겠다, 양도해 주겠다고 담보계약을 맺습니다. 즉 돈 100만 원 빌리고 못 갚으면 내 반지를 양도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담보로 설정합니다. 이게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자,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요. 시험에서 주로 문제되는 관습법이 법정지상권과 법료기지권인데요. 법정지상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 토지 위에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 중에 대표적인 예죠. 토지, 건물은 항상 우리 법은 별개입니다. 별개라는 것은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이고 건물도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건물만 갑이 을에게 팔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건물을 갑이 을에게 팔고 토지는 그대로 갑이 갖고 있죠. 그러면 보십시오. 토지는 갑의 소유고 건물은 갑이 을에게 팔아서 을 소유가 됐죠.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겁니다. 건물만 매매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매매할 때 건물을 철거한다.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땅에, 남의 땅에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 되죠. 그러면 갑이 만약에 을에게 내 땅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불합리하니까 을이 갑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 관습법으로 지상권을 갖게 됩니다. 지상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건물 소유자인 을이 토지 소유자인 갑에게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이게 관습법으로 법원이 판례로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거릅니다. 자, 민법에는 그림처럼 갑이 토지 건물을 다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을 을에게 팔았을 때 이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할 때 건물을 팔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건물 소유자인 을은 갑에게 지상권을 갖는가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건물 소유자인 을은 갑에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 법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상권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입니다. 이게 관습법으로 인정이 돼 있죠. 이 부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제가 지상권 할 때 물권법에 가면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설명할 때 보충적으로 다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이 법률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다음, 분묘기지권이 뭐냐?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남의 땅에 묘를 썼습니다. 성낙도 없이. 자, 산이죠. 갑소유인 산에 갑의 동이나 성낙을 얻어 을이 묘를 서는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을이 자기 산에 묘를 섰다가 갑에게 이 묘는 그대로 두고 묘는 인정하고 갑에게 산을 판 경우도 있죠. 그것도 물론 분묘기지권이 됩니다만 여기서는 갑의 성낙도 없이 산주인 갑의 성낙도 없이 을이 묘를 썼습니다. 근데 이 을이 이 묘를 20년간 점유하면요. 20년 점유. 20년 점유라는 것은 20년간 묘를 서놓고 거기 성묘도 하고 벌초도 하고 이렇게 20년이 지났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합니다. 마찬가지 판례가 인정하죠. 그러면 여러분 산이나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남의 산에 허락도 없이 성낙도 없이 묘를 섰다면
20년을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산에 허락도 없이 을이 묘를 섰기 때문에 을에게 2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을에게 묘를 이장하라. 다른 곳으로 이 묘를 이장하라. 그리고 그때까지 만약 15년간 을이 묘를 써서 15년이 지났다면 15년간 이 토지 사용료, 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묘는 이장하고 사용료를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20년이 점유됐다면 20년이 경과돼 버리면 이제 갑은 을에게 이 묘를 이장하라든가 철거하라든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을이 갑에게 분묘는 묘를 말합니다. 묘. 기지는 묘가 있는 땅, 그걸 기지라고 합니다. 그럼 묘가 있는 그 땅의 분묘 기지권을 을이 관서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관서법상의 물권입니다. 대표적인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게 관서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이게 민법에, 법률에 이런 을의 권리가, 어떤 갑에 대한 땅에 대한 권리가, 분묘에 대한 그런 권리가 있는지 민법에 규정이 없죠. 그래서 판례로 을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 20년이 점유된 후에 갑과 을 간의 이 지료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되지만 갑이 을한테 이 묘에 대한 지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종전에는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후에는 지료를 청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만은 최근의 판례는, 최근입니다.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권은 인정을 하지만 지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료는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지료 내용,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고 합의 보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정합니다. 다시요. 이 지료 청구할 수 있답니다. 없다고 하다가 최근 시험에는 이제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지료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갑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달라고 하고 을은 한 달에 10만 원도 못 준다. 뭐 10만 원만 주겠다. 그럼 100만 원, 10만 원 당사자가 절충해서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지료를 정합니다. 자, 민법적으로요. 저런 지료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료 청구라든가 액수가 문제죠.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액수에 대해서 마찬가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누가 정한다? 법원이 정한답니다. 아시겠죠? 자, 요 판례 나중에 제가 문제 이런 거 다룰 때 그전에는 지료 청구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료는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판례가 최근에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이 분묘기지권은 이제 묘가 있는 땅, 요 땅에 대해서 성묘하고 벌초하고 이를 우리 묘 관리하는 권한만 가지는 거지 이 땅에 대해서 을이 무슨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땅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분묘기지권은 뭐냐? 지상권과 아주 유사한 물권이다. 이렇게 말하죠. 판례가.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을이 묘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권한만 가지고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게 법묘기지권입니다. 자, 민법 총칙에 아직 처음 여러분 민법을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법묘기지권이 이게 이제 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 간단하게 지금 사실관계를 소개했지만 이런 물건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아시고요. 자, 다음 관습법에 이어서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구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관습법은 사실인 관습이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관습법으로 인정된 것이고요. 이 관습법이 되기 전 단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관습, 이 관습이 사실인 관습이고요. 사실인 관습이고 이게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법과 같이 통용되고 있다. 법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면 이제 이게 관습법이 됩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사실일 뿐이고 관습법은 민법의 법원인 것입니다. 사실이냐 관습이냐인데요. 관습법이 되기 전 단계, 그 단계를 사실인 관습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사실인 관습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냥 관행이고 관습법에 이르기 전 단계를 말한다. 사실인 관습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실인 관습은 자, 민법 106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민법 106조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교재 부록에 우리 12월 지난 기초 강의 때 제가 법전 소개했다시피 법조문, 법전이 우리 책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몇 조 꼭 찾아보시고 여기 교재에도 제가 적어드렸죠. 106조는 사실인 관습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타이틀이 사실인 관습이고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이 관계없는 규정이 다른 말로 임의 규정이라 하는데요. 이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민법 106조는 법률행위 해석 기준입니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계약입니다. 법률행위 속에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계약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와 계약을 했죠. 매매 이런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당사자 간의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됩니다. 법률행위 해석을 한다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해석을 할 때 마찬가지 법관이라는 것은 재판할 때, 법원이 재판할 때 당사자 간의 계약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해석 기준이 4가지입니다. 목사 임신 그러죠. 제가 목사 임신할 때 목은 거기 106조에 있는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입니다. 당사자가 의도한 갑과 을이 계약을 했으면 갑과 을이 어떤 의도로, 어떤 의사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겠죠. 법관이 재판할 때, 계약을 해석할 때요. 이 당사자 목적이,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 사실인 관습, 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목적,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인 관습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법원이. 그리고 이 사실인 관습도 없다면 임의 규정, 민법에 있는 임의 규정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 임의 규정도 없다면 신의칙, 바로
우리 뒤에 이제 2조에서 나오는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 다른 말로 이것도 조리입니다. 신의칙 내지 조리에 따라 해석을 합니다. 자, 이때 법률행위,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할 때 법률행위 해석 기준에 계약의 해석 기준에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간섭, 임의 규정, 신의칙이 나옵니다. 이때 사실인 간섭은 그러면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고 간섭입니다만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되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섭법은 여러분 관서법은 법입니다. 법으로서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관서법은 민법의 법원이 되고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일 뿐이고 이건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서법과 사실인 간섭을 우리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거기 우리 교재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관서법이란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인식을 얻어 법규범으로 관서법은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법으로 인정된 거다. 그러나 사실인 간섭은 아직 사회의 관행으로 발생한 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이나 인식을 얻지 못하고 법적 규범, 관습법이 되기 전 단계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의 법칙으로서 관습법은 법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사실인 간섭 이것은 아직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해석을 할 때 저는 계약을 해석할 때 사실인 간섭은 해석 기준일 뿐이다. 법이 아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묻는 게요. 여러분 법원이 재판할 때 우리 법원에서 재판할 때 법관이 사실인 간섭은 이건 당사자가 주장, 입증, 증명을 해야 돼요. 사실인 간섭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이라는 말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법원이 저런 사실인 간섭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인 간섭은 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법관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 주장 입증을 해야 되고 관섭법은요. 관섭법은 법원의 판례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 관섭법은 당사자 주장 입증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이라는 것은 당사자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판단해서 이런 관섭법이 있는지를 법원이 확인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죠. 만약에 관섭법은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적용한다, 재판한다 그러면 X죠. 당사자 주장 입증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주장 입증해야 되는지 꼭 비교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 관섭법에 관한 문제가 지난 시간, 이 시간 민법 1조, 민법의 법원과 관련해서 자주 출제됩니다. 민법의 법원을 묻거나 관습법을 묻는 문제 꼭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의 매년 1번 문제, 여러분 민법 시험에 1번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민법 1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해석을 잘하고요. 또
기본 이론 강의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가게 되면 기출문제에 나온 1조 민법의 법원과 특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관서법에 관한 것 꼭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3절로 가면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이 부분하고 다음 민법의 해석은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소개합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 여러분 우리 뭐 고등학교 정도 수준에서도 이런 기본 원칙을 들어보셨죠. 근대민법, 19세기 이전 근대민법은 3대 원칙이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다른 말로 소유권 절대, 소유권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적 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은 당사자 자유다. 세 번째, 과실 책임 또는 자기 책임인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현대에 와서는 19세기 이전과 20세기, 지금 21세기죠. 20세기 이후에 와서는 이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유권 절대가 아니고 소유권 행사는 공공의 원칙에 적합해야 된다. 바로 우리 다음에 들어가는 소유권의 행사는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공공의 이익에 맞게 또는 신어성실의 원칙 등 원칙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된다. 소유권 절대가 많이 제한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계약 자유가 아니고 이제는 계약의 공정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개인 간의 계약도 있지만 개인과 기업 간의 어떤 계약을 할 때 이게 기업들이 갑질 내지 갑질 요즘 많이 말하죠. 갑질이나 기업들의 횡포가 심하니까 힘이 강한 기업과 개인 간에 무슨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이 공정해야 된다. 그런 원칙이 적용되고요. 과실 책임이 이제는 무과실 책임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대원칙은 과실 책임.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책임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만은 민법의 여러 곳에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를 민법 곳곳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관계된 규정에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 현대에 와서 19세기 이전과 20세기 이후에 와서 이게 많은 부분에서 수정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법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잘 제 설명 들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민법의 해석입니다. 방금 제가 법률행위 해석을 말씀드렸는데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 관계를 해석하는 겁니다. 계약상에 무슨 분쟁이 생기고 계약상의 어떤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할 때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 기준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말하는 해석은 민법의 해석입니다. 민법의 해석이라는 것은 민법 조문에, 민법 규정에 명확하지 않은 내용, 법이라는 것은 문자로 된, 성문의 문자로 된 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걸 말합니다. 자, 해석 방법 보시면 유권 해석에는, 유권이라는 말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입법 해석은 입법부가 국회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거기 적어진, 우리 교재에 적어진 민법 98조. 민법 9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물건이라 하면, 민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정의를 국회가 민법을 만들 때 98조에서 물건이 뭐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걸 입법 해석이라 합니다. 사법 해석은, 거기 사법은 재판하는 법원이 민법의 어떤 규정을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이고 종국적인 해석이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민법의 규정, 민법에 있는 무슨 규정을 가지고, 그러면 방금 앞에 물건의 정의를 하고 있지만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사자 간의 해석이 다를 수 있죠. 그럼 법원이 재판할 때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법원이 이제 해석을 하죠. 사람의 신체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의 신체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법원이 재판할 때 판례로서 사람의 인체는 물건이 될 수 없다라고 법원이 해석하고 있죠. 판례로서. 다음 해석은 행정해석은 행정기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하다가 여러분 앞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따셔가지고 관리소장을 하실 때 어떤 법 규정의 해석상 무슨 논란이 되면 행정기관에 국토부,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구청에 가셔서 행정기관에 가셔서 행정청, 국토부도 있고 우리 여러분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주무기관이 국토부 아니면 무슨 구청에 가서 이 규정은 아파트 관리상 뭐 법규가 이 법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으시면 민원 질의하시면 답변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행정기관에서 한 답변, 이 규정은 이렇게 해석하라. 그 행정기관의 답변이 행정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이건 이렇게 해석하라고 한 게 입법해석, 법원이 재판할 때 하는 해석이 사법해석, 행정청이 일반 국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석하라고 답변하는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상 해석이 행정해석인 겁니다. 이건 권한 있는 국회, 법원, 행정청, 권한 있는 기관들이 하는 해석이라고 해서 유권 해석이고요. 다음 학리 해석은 다음에 학자들, 방금 국가기관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해석을 학리 해석이라 합니다. 자, 어떤 해석이 있는지만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물리 해석은, 물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민법이 정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놓은 게 우리 점유권에 가면 민법 204조에 점유의 침탈 그러면 점유 침탈이 뭐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여러분의 의사에 반해서 말 그대로 침탈하는 겁니다. 그게 침탈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침탈이 뭔지, 점유를 빼앗아가는 것. 그리고 논리 해석은 논리적 추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의 문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 해석은 세 번째, 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해석합니다. 자, 이런 게 있죠. 우마차, 마차 통행금지라고 써져 있으면 우마차는 통행을 못하지만 반대로 그럼 사람은 통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해석하는 게 반대입니다. 앞으로 제가 반대 해석을 많이 합니다. 민법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죠. 다음, 유추 해석은 민법에 규정된 어떤 규정을 다른 경우에도 민법이 정하는 경우 외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유추인데, 자,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법인편에 가면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단체,
종중 등이 있죠. 종중 등 단체에 대해서도 민법에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법인 등기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등기와 관련된 규정 외에는 종중 같은 단체에도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걸 유추 적용한다 또는 유추 해석으로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장 해석과 축소 해석인데요. 다음 확장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보다 더 넓게 해석하는 거고 축소 해석은 좁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좁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거기 예를 들어 놓은 게 확장 해석에 사기, 남을 속이는 사기에는 소극적 기망, 침묵도 사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넓게 해석하는 거고요. 확장 해석. 축소 해석은 민법의 17조의 속임수, 사기에는 적극적 속임수만 포함되고 소극적인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좁게 축소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해석입니다. 7번째. 물론은 말 그대로 물론. 그러니까 민법의 예를 보십시오. 민법 396조의 과실 속에는 과실, 나에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 할 때는 그 과실 속에는 물론 뭐도 포함되어 있다. 고의도. 이게 물론 해석입니다. 과실 속에는 고의도 포함한다. 물론이다. 그 말입니다. 보정 해석은 보정이라는 것은 고쳐서 이 의미를 다른 의미로 고쳐서 해석합니다. 자, 민법 7조의 취소는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표현은 철회. 원래 우리가 배울 때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철회는 소급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민법 7조에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취소가 아니고 보정, 고쳐서 철회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보정 해석이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해석이냐,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출제 빈도는 아주 낮습니다. 다음, 민법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1장 5절에 민법의 효력이라는 것은 민법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민법의 적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시라는 것은 때, 민법은 어느 때에 적용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법률 불소급. 불소급이라는 말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민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에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은 민법이 만들어지기 전,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 어떤 사안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민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게 불소급입니다. 자, 개정이 됐죠. 민법이 여러분 개정. 앞전에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미성년자는 그 전에 일본 민법 시절에는 20세였다가 민법 개정으로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는 19세다.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는 미성년자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미성년자를 19세로 한다고 개정이 됐다면 이 개정된 민법은 개정 후에 사안에 대해서 19세라 하고 그 전에는 민법이 개정되기 전 사안에는 적용이 안 되죠. 그때는 20세였으니까요. 불소급. 민법은 소급. 과거로. 소급이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민법이 소급표가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그 시행, 만약에 민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되기 전 사안에도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부칙에, 민법 부칙 개정 맨 끝에 민법 부칙에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행일 이전의 사안에도 적용이 된다고 해놓고 부칙 2조에 다만 구법이라는 것은 개정되기 전 구법에 의해서 이미 생긴 효력, 구법에 의해서 이미 효력이 발생돼 버린 이미 완성된 행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돼 버렸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자, 민법은 개정되기 이전의 사안에도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러나 이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어떤 효력이나 어떤 계약이 완성된 경우에는 그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효력입니다. 민법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되느냐? 속인주의 그러면 여러분 속인 이 말입니다. 민법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우리 국민과 우리 민법이니까 우리 국민과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출장 가 있거나 외국에 여행 가 있어도 우리 민법을 적용받게 되죠. 그게 속인주의고 속지주의는 반대로 민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 영토, 우리나라 내에 있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그 외국인이 맺는 무슨 계약 이런 관계에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외국인하고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하거나 국내에서 외국인이 여러분 집에 임대차 들어온다면 그런 계약에도 우리 민법이 당연히 적용되죠.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지주의를 예외적으로 하고 있죠. 다음 장소입니다. 민법은 장소적 효력으로서 우리나라 영토, 우리 영토 내에서 당연히 민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럼 우리 영토 내에서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영토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 여러분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에 가 있거나 무슨 물건을 싣고 외국에 가 있거나 항공기가 우리 국적의 항공기가 미국에 가 있다면 그 선박이나 항공기에 보면 국기, 우리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죠. 그건 우리 영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박, 우리의 항공기가 우리 태극기를 개양하고 외국에 가 있더라도 그 안에 선박 안이나 항공기 내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적용됩니다. 우리 민법이. 그걸 기국,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는 선박과 항공기는 외국에 가 있더라도 그건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민사사건에도 우리 민법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민법의 효력입니다. 과거 초기 시험에는 민법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들도 출제가 돼 왔지만 그러나 지금은 출제 빈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민법 전반적인 문제를 물을 때 우리 민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들어보셨죠 여러분? 치외법권자. 치외법권자는, 치외법권자 하면요, 미국 대사관,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내에 있는 미국 대사나 직원들은 우리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입니다. 국제적으로. 그럼 거기서 일어난 분쟁은
미국 법이 적용이 되고 우리 법이 치외 적용 안 됩니다. 그건 형사적인 문제, 이런 국제적인 공법적 문제고요. 이런 치외법권자가 민법상 계약, 치외법권자가 여러분 가게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사거나 집을 사고 파거나 하는 계약, 민사적인 계약을 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공법적 적용은 받지 않지만 치외법권자에게도 민사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우리 민법에 따라 분쟁 해결이 돼야 되니까 이런 치외법권자에게도 민법은 적용이 됩니다. 보십시오. 치외법권자가 무슨 형사적인 사건을 일으키면 그건 자기 나라 법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대사관에 있는 대사 직원들이 형사적인 사건을 일으키면 그건 우리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치외법권자니까요. 미국 법에 따라 재판하고 미국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치외법권자가 민사적인 계약을 했고 그런 민사적인 계약상의 분쟁은 그건 미국 법이 아니라 우리 민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치외법권자에게도 치외법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민사적인 분쟁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적용이 되느냐고 물으면 마찬가지 우리 민법이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좀 출제 빈도가 낮아서 소개만 했습니다. 다음 이제 1장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민법이라는 법과 법원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다음 2장 민법의 제2장에 가면 이 민법 총칙 2장입니다.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민법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납니다. 항상 예를 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갑과 을이 또 예를 드는 게 여러분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면 매매 등 계약을 하면 갑이 권리를 갖게 되면 을은 의무를 부담하고 을이 권리를 갖게 되면 갑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민사관계는 여러분이 이런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고 내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느냐 이게 권리 의무 관계고 자, 첫 번째 법률 관계 그러면 민사적인 법률 관계 하면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합니다. 자, 다음에 권리의 분류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법률 관계가 있고 호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호의 관계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호의 관계는 여러분이 법률 관계가 아니고요. 호의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호의동성.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차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차에 친구, 친척, 친구, 아는 사람, 을을 태우고 가다가 갑이 을을 자기 차에 동성, 그것도 호의. 그럼 택시를 버스 타고 택시 타는 건 계약입니다. 돈을 주고 그럼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죠. 그럼 당연히 택시 운전자는 보험 처리하든 어떻든 택시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그 승객이 다치면 다친 데 대해서 사망하면 사망한 데 대해서 택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당연히 택시 회사, 운전 택시 그 기사에게 책임을 묻지만 이 호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를 냈죠. 사고가 안 나면 사고 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갔으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안 생깁니다만은 여러분이 누구를 태우고 가다가 호의동성, 그러니까 아는 사람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죠. 그럼 사고가 나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갑이 을을 호위동성 태우고 가다가 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 나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단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하죠. 갑이 을에게 다친 만큼 책임져야 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판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위동성을 하고 갔다고 해서 갑의 책임이 당연히 감경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낮아지는 건 아니고, 자 보십시오. 그 호위관계 3번 호위동성에 관하여 판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적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그 배상액을 감경해 줄 수는 있지만, 감경 낮춰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위동성했다고 해서 책임이 감경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결론은 호위동성은 여러분이 아는 지인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아무런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죠. 법적인.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호위동성을 했다고 해서 책임을 바로 감경할 수는 없다. 그 주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책임의 내용을 이제 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 갑의 책임에, 갑의 을에 대한 호위동성자, 을에 대한 갑의 책임에 대해서도 배상액,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서 법원이 정하죠. 배상액을.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호위관계, 호위동성이 뭐냐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2절 권리 의무로 넘어갑니다. 자, 권리 의무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고, 특히 권리 분류, 요거 잘 해야 됩니다. 권리 분류를 잘 분류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어지는 게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민법 2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이어집니다. 권리 남용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권리 내용 분류와 권리 행사는 많은 내용들이 이제 담고 있고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오늘 마지막 시간에 권리 의무의 분류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